안녕하세요. 은평구 최대 고등부학원 베이스캠프의 숭실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백 영어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2022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이제 끝났죠. 그래서 다들 이제 처음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첫 시험이기 때문에 뭐 긴장도 많이 하고 또 긴장한 만큼 실수도 좀 많이 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뭐 결과는 이미 나왔지만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됐는지 좀 확실하게 내용을 분석을 해보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숭실곡의 문제는 이런 유형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번 시험에서는 좀 요런 부분의 준비가 부족했다면 다음 기말고사에서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하자, 이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중간고사 시험을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일단 처음으로 시험 범위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시험 범위 양만 놓고 보면 주변의 학교들,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변의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시험 범위는. 그래서 시험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그 다음에 지문들을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그 정도의 시험 범위를 정해서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간고사에 문제 구성하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처음 보면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예요. 듣기. 그래서 모의고사 2022년도 3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던 그런 듣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보기항이 전부 다 영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모두 고르세요라는 문제 유형이 출제된다는 것, 이게 가장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이 듣기를 좀 친구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듣기의 내용이 아무래도 독해 이런 지문들보다는 어휘의 수준이나 또 이런 문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무시해요. 그래서 그냥 듣기 정도는 듣고 풀어도 충분히 평상시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신 시험에서도 그렇게 좀 준비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듣기는 일단 영문으로 모든 보기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듣기의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약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내에 해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좀 듣기는 제가 좀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좀 철저하게 스크립트의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분석하고 암기를 좀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 13번까지가 이제 워드마스터 어휘 교재를 사용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뭐 영영풀이를 포함한 뭐 예문을 활용해서 해석이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뭐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유의어, 반의어라든지 또는 파생어를 활용해서 표지어뿐만 아니라 단어 교재에 있는 단어들의 모든 의미를 다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4번부터는 일반적인 독해 지문이고요. 숭실고 시험의 특징은 서술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이 없는 대신에 좀 요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상위권에 진입하고 싶다, 나는 뭐 1등급을 꼭 하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정말로 빈틈없이 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일단 뭐 14번부터 문제 유형 심경, 불일치, 의미추론, 이거 굉장히 내용 문제죠. 그래서 지문들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줄어법이 연달아 이렇게 3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선택어법이 출제가 되죠.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교과서 1과와 그 다음에 올림포스의 지문들을 활용해서 어법 문제를 출제했다는 게 좀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의외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법의 문제의 비중이 높죠. 그래서 좀 어법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 21번에서 출제가 됐고요. 22번 연달아서 어휘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 빈칸, 그 다음에 빈칸 추론 세 문제, 그리고 주어진 문장 넣기, 무관한 문장 넣기 순서까지는 솔직히 이 23번부터 29번까지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죠. 왜냐면
숭실고의 시험의 특징 중 하나가 지문의 변형을 거의 하지 않아요. 범위가 많은 대신에 지문의 내용이 우리가 미리 준비했던 그 내용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유형에서 실수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약을 하는 그 요약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총 3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이렇게 많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년들과 비교해서 난이도를 좀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90점대, 중반 정도가 돼야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에 18번으로 출제가 됐던 어법 문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선택지 5개, 요렇게 어법의 부분을 물어보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밑줄 어법 문제였고요. 아마 지금 재학생들은 충분하게 시험 대비를 하면서 이런 유형들을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충분히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숭실고를 좀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예비고의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중학교 때 공부 방식을 좀 유지하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굉장히 적응이 힘들어요. 그래서 문장을 좀 문장 단위로 각 문장들을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각 부분들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내용이야 우리가 좀 평상시에 공부를 충분히 해둘 수 있으니까 시험 대비 기간에. 근데 이 어법 같은 경우는 양이 많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리고 적응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좀 어법을 충분하게 연습을 좀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시험 대비라는 게 시험 범위에 속하는 문법적인 부분들만 공부를 하면 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가장 큰 특징은 문법의 시험 범위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 다 물어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문법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내신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평상시에 어법을 좀 많이 연습을 좀 하고 진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5개의 선택지 중에서 잘못된 거 하나만 찾는 그런 문제였고요. 틀린 거 간단하게 보면 지금 여기서 1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look at 이라는 동사 사이에 사용이 됐죠.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ly를 붙여서 부사의 형태로 동사를 수식하는 그런 모양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선택지를 보게 되면, 2번의 선택지는 want라는 동사 뒤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목적어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중학교 때 많이 암기하게 되는 목적어로 쓰이는 투부정사와 ing 요걸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suggest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요 부분부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제안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suggest가, 그래서 그 제안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목적어 절이고요. 당연히 제안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should라는 표현을 써야 해요. 이걸 당위성의 should라고 하는데, 이 당위성의 should를 쓰는 게 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should를 생략을 하게 됩니다. 생략을 하더라도 원래는 should가 있어야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선택지로 넘어가면 이제 동사의 ing의 표현에 이제 밑줄을 쳤는데요. 문장 단위로 좀 분석을 해보면 컴마를 기점으로 앞과 뒤로 나뉘죠. 그래서 뒷부분에 I saw 라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대절의 목적어 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뒤에가 주절, 그러면 앞에는 수식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접속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
분사 구문의 형태의 수식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좀 파악을 해야 하고요. 분사 구문에서는 ing가 능동의 의미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ed 또는 pp라고 하죠.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능동과 수동의 기준의 판단은 문장 내에서 주절에 주어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동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작을 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능동과 수동을 구분을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뭐 앞에 my feelings라는 일단 명사가 하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5번에 which라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로 많이 쓰이는 친구죠. 그래서 얘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문장의 구조가 나오게 되죠. needed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때 which부터 요 끝까지의 부분이 결국 앞에 있는 요 my feelings를 수식하는 뭐 요런 부분, 요런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요러한 5개 중에 틀린 거 하나를 골라라 라는 요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문법의 내용을 좀 다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단위의 구조를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이런 어법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답을 좀 살펴보면 일단 5번이었어요. 그래서 자, 5번의 내용에 아까도 선생님이 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요 앞에 나오는 명사 부분을 뒤에 나오는 요 부분이 수식을 해주는 요런 구조가 될 텐데요. 뒤에 나오는 문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Sandra's relationship 이 주어가 되겠죠. with Emma 뭐 수식일 거고요. needed 동사고요. needed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다 있네요. 필요한 부분이 다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다 있는 문장을 우리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대명사의 위치의 특징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요. 물론 그 명사의 종류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장의 구조는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와야 해요. 근데 지금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위치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that이 되겠죠. 이때 that은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으로 앞에 있는 my feelings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게 되는데 이때 that을 우리는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지 않고요.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뒤에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와야 해요. 그래서 이때의 that을 우리는 동격 that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격 that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그런 어법 문제였습니다. 뭐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뭐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문에 있는 어떤 문장들을 좀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법적인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뭐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뭐 당연히 시험 대비 기간 중에 충분히 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그 교재 중에 요런 문제를 뭐 끊임없이 뭐 지금은 딱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가져왔지만 뭐 교과서, 모의고사, 그 다음에 올림포스의 그런 모든 지문들을 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시험 전에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도 똑같은 부분을 이제 제가 어법 문제로, 선택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출제를 했었고요.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또는 과제로 충분하게 뭐 3-4번씩 복습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제 좀 총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좀 단어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서 워드마스터의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표제어뿐만 아니라 파생어와 그 다음에 예문을 다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양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파생어 포함되고 또 문장을 또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것까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 뭐 단어책 뭐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뭐 한 2-3일 잡고 외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놔야 좀 충분하게 실수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듣기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듣기의 내용은 변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녹음의 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출제가 됐던 그런 스크립트의 내용 그대로 출제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와는 당연히 다른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뭐 가령 뭐 대화의 마지막에 이어질 뭐 말 적절한 것은 뭐 이라는 지문이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사항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문 보기로 출제가 돼요. 모든 보기항이 영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모두 고르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듣기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제가 뭐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듣기 부분은 일단 처음에 내용이 나올 때 그 앞부분의 내용을 듣고 그 이후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로 스크립트를 공부해놔야 해요.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내용을 외우고 시험을 본다면 첫 부분만 듣고서도 충분히 선택지를 통해서 뭐 답을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는 뭐 그 시간이 확실치 않더라도 대강의 어떤 내용의 지문이었는지를 메모해 놓는다면 듣기가 다 끝나더라도 다시 듣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암기에 의존해서 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듣기의 스크립트 내용은 그냥 한번 읽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좀 확실하게 각 스크립트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좀 암기를 하고 시험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과서보다는 올림포스의 그 출제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좀 길고 좀 이야기 위주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교과서 내용을 소홀히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교과서도 나름 좀 준비를 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올림포스의 지문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뭐 거의 30개 정도 가까이 되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많이 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올림포스의 지문들 좀 숫자 많지만 좀 확실하게 학습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뭐 시험 전 3주, 4주 이렇게 잡아서 공부하지 말고 좀 더 기간을 늘려서 5주나 6주 정도의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하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일찍 시험 대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좀 기본 문법상을 바탕으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중학교 때 좀 어느 정도의 문법을 완성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의 시험을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법 내용 미리 좀 공부를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의 내용을 좀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서술형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전부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숭실고의 시험의 특징은 문장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시험을 봐야 그 내용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을 때 뭐 내용에 관한 문제는 뭐 아까 처음에 문제 유형에서 본 것처럼 다양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실수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수능형의 문제들 뭐 심경을 포함해서 심경은 보통 잘 내진 않지만 심경을 포함해서 뭐 어법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내용, 순서, 빈칸, 요약, 어휘 등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범인의 지문들이 뭐 거의 변형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도움이 뭐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에 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문제를 풀어야 그래도 좀 높은 등급의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가 우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또 기말고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뭐 학기 중엔 솔직히 우리가 따로 어법이나 문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뭐 한 2주 정도 있다 또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하고 이런 좀 숨가쁜 이런 스케줄로 꽉 차 있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제 수행평가가 막 집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평가들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학기 중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수행평가와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우선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조금 남는 여유 있는 그런 방학을 활용해서 만약에 어법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라면 이번 여름방학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문법적인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내신 시험에서 조금이나마 좀 편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중간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뭐 앞으로 남은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우리 2학년, 3학년 때까지 열심히 해서 각자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스캠프에서 숭실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백 영어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